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누적 관객 200만을 넘어섰어요. 개봉 닷새 만이죠.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세운 올해 최단 기록보다도 빨랐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개봉 엿새째인 오늘까지 6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털 평점 그래프가 흥미로워요. 보통 완만한 산 모양을 그려야 할 점수 분포가 이 영화는 양 끝에만 봉우리가 솟은 이 쌍봉 낙타의 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9점에서 10점 사이가 53%, 1점에서 2점 사이가 22%. 그 사이, 그러니까 그럭저럭 괜찮았다라는 말이 나올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극장은 사람들로 미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문을 나서며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언어처럼 만날 자리가 없었던 거죠. 제가 본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쳤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스크린의 경계를 넘어서 정확히 개봉 이후에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걸 이렇게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국내와 해외의 불만이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후기를 훑다 보면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와요. 액션은 최고인데 이야기가 안 받쳐준다. 보고 나니 물음표만 남는다. 이 감독이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 서사가 듬성듬성하다는, 그러니까 뭔가 빠져있다는 불만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이르게 이 칸에서 경쟁 부문 출품으로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칸에서 나온 해외 평론가들의 비판은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긴 러닝타임과 세계관의 과잉을 문제 삼더라고요. 영화 결말부에서 감독은 외계인의 입을 빌려 세계관의 대규모 확장을 선언하는데 오히려 정보량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한쪽은 이 영화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다른 한쪽은 이 영화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쏟아붓는다고 화를 냈죠. 이 정반대의 불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작품을 두고 동시에 터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선것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고 하죠. 결국 이 나홍진의 호프라는 영화를 본 그 관객들 일부는 이 붙잡고 갈 서사적 손잡이는 주어지지 않은 채 낯선 세계관의 파편들만 잔뜩 쥐어진 상태로 극장 밖으로 떠밀려 나온 셈이었죠. 이렇게 되면 관객은 혼란스럽습니다. 낯설어하죠. 자, 이제 관건은 영화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쳤을 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 온라인 게시판을 열면 감독의 이름을 비튼 멸칭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폐륜적인 조롱과 비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아, 영화 한 편에 이럴 일인가 싶어서 저는 진짜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떤 관람객은 극장을 나오면서 들은 게 그 다른 사람들의 욕뿐이었다면서 그날 이후로는 지인들과 모여있을 때 이 영화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싸움이 날까 봐서요. 자신과 영화를 보고 난 후 느낀 감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영화 한 편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영화는 그저 핑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자기만의 분노와 혐오가 마침 손에 잡히는 대상 하나를 만나서 터져 나온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영화 속 호포마을 사람들이 평소엔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와서 이 낯선 것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아쇠부터 당기는 것처럼요. 영화를 함께 보고 감상을 나누는 자리는 원래 이 낯선 경험을 서로에게 통역해주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마저 요즘엔 서로를 향한 혐오의 언어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 한병철은 동일한 것만을 견디는 사회가 낯선 부정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어낸다고 진단했어요. 그의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서사가 부족하다는 쪽도 서사가 과하다는 쪽도 실은 같은 반응이었죠. 이 낯섦을 익숙한 틀 안으로 우겨 넣으려다가 실패했을 때 나오는 반응. 그 실패가 언어로 소화되지 못하면 결국 폭력으로 튀어나옵니다.
감독의 이름을 빗은 멸칭도 폐륜적인 조롱과 저주도 결국 동일성의 체계 밖에 놓인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감독 한 사람의 몫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호프에 별 5개 만점 중 4개를 주면서 기괴한 혼돈 속에서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라고 평했어요. 이 한 줄이 도화선이 됐죠. 나홍진 감독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뒷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삽시간에 번지고 그의 블로그와 채널은 욕설과 조롱으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이동진이 번호를 매겨가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이 나홍진 감독과는 인터뷰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이고 커피 한 잔 나눈 적도 전화번호를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서는 대가로 호평을 남겼다는 의심에는 영화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지 그 자리를 맡으려고 호평한 게 아니라면서 인과관계부터 바로 잡았어요. 저도 예전에 그 잡지 에디터 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 독립영화 GV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한국 영화 산업계가 그리 녹록지 않아서 거마비, 차비 정도 받거나 아예 돈을 받지 않고 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전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잘 본 영화에 참여하는 기쁨이 큽니다. 창작자도 아닌 제가 이렇게 영화에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가 민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동진은 자신이 나홍진의 전작들, 추격자에는 별 4개, 황해에는 별 4개 반, 곡성에는 만점을 준 그 지난 이력까지 근거로 대면서 이 이름값 때문에 후한 평가를 준 거라면 그 이름이 무명이던 시절엔 왜 똑같이 높게 평가했겠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훌륭하다는 판단은 자신의 의견이고 형편없다는 판단은 상대의 의견일 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항상 더 나은 의견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문장도 남겼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 싫어하는 영화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듣기 싫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직업 비평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동진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나, 그동안 많이 시달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 호포마을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의 출연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그것을 마주한 다음 손에 무엇을 쥐느냐였습니다. 분명히 선택권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선택한 건 이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무기들을 꺼내서 상대를 향해 묻지도 따주지도 않고 난사하는 것이었죠. 그건 호포마을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호포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홍진 감독도 이 이동진 평론가도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본 수많은 관객들도 이러한 사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겠죠. 다만 이동진은 비평하는 사람답게 번호를 매긴 반박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문에마저 혐오, 조롱, 비하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를 겨눈 사람들이 애초에 문제 삼은 건 그 반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근거로 이 영화를 높이 평가했는지 보다 그가 어느 편인지부터 캐물었습니다. 판단의 내용을 반박하는 대신 판단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이었죠. 이 문법은 요즘 낯설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회와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봐온 흑백 논리와 이분법이 이제는 영화예술과 스크린박 평론의 영역까지 번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분법은 공교롭게도 호프 자체가 다루는 언어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낯선 것을 이해하기보다 즉시 적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끝나면 설득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이 냉정기 반공의 문법 말이죠. 그 이동진 평론가의 반박문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의 글 제목은 이 세상은 아직이었고 그리고 그의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호포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 아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호포항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단지 영화의 세계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조금 늦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스스로 혐오를 선택하지 않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영 나누기는 이동진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선긋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영화를 호평하는 쪽은 메이저 평론가, 좀 배운 사람,
감독의 의도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이른바 억바라고 묶입니다. 혹평하는 사람 쪽은 마이너 평론가, 헛똑똑이, 의도를 못 읽는 사람, 억가라고 또 공격을 당하죠.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비판을 넘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자리로 곧장 건너뛰었어요. 사실 이런 팬덤 간 다툼은 영화계에 늘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영화 호프가 워낙 크고 화제성 있는 작품이라서 그 현상이 유독 도드라져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익숙하게 봐온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이 피하 식별의 문법이 이제 스크린 앞 관객석까지 촘촘히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정작 웃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나홍진 감독이에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든 이 소란 자체가 이미 흥행의 연료가 됩니다. 저는 이 1년에 일어나는 그 영화 호프를 둘러싼 현상들을 보면서 이 오래전 본 영화 한 편을 떠올렸어요. 영화 버드맨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연극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타피타 디킨슨인데 이 디킨슨은 주인공의 연극을 보기도 전에 혹평을 예고하면서 그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이 영화에서 배우로 나오는 한 인물이 쏘아붙여요. 예술가가 되지 못해 비평가가 된 사람은 군인이 되지 못한 정보원과도 같다. 창작의 고통을 모르면서 오만한 판단만으로 작품을 재단하는 이 비평가의 폭력을 겨눈 대사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 개봉 당시에 매거진에서 영화와 음악 전문 에디터로 일하면서 이 예술가와 대중 사이 어디인가에 제가 서 있었던 때였어요. 스스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조차 없으면서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면서 감히 내가 누군가 영혼과 철학을 갈아넣은 작업에 별점을 매기고 있다는 자괴감에 종종 괴로워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죄책감이야말로 그 판단하는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평이나 감상이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결과물에 근본적인 존경과 예의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하든 호평을 하든 그 기본적으로 그 인간적인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이번 사태에도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평론가와 언론이 거장 감독과 대형 제작사를 비호하려고 이 형편없는 영화를 무조건 호평하고 있다.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비평이라는 행위 자체를 거래의 흔적으로 의심하면서 이 비평 자체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런데 비평은 본래 인간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잖아요. 영화라는 예술 자체가 수천 수백 가지의 인간의 반응과 선택 중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로 풀어내는 일이니까요. 물론 그 비평이 비평가 스스로의 뭐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버리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 오래도록 냉소적이었어요. 제가 에디터로 일할 때 평론가 별 하나에 뭐 영화 한 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 한국 영화 산업계를 보면서 굉장히 이거는 폭력적이다, 전체주의적이다라고 느낀 적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인간이 느끼는 감각을 언어의 관념으로 정형화하는 작업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평 위에서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토론이 비로소 발현될 수 있으니까요. 비평은 한때 독립적인 문학 영역의 입지를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비평 자체가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다만 저에겐 그 비평이라는 일이 이렇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작하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을 늘 안고 살아왔고,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작품과 저 사이를 이렇게 거리감을 조절을 잘 못하면 저는 비평가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저 자신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사람은 비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거진 에디터를 그만둔 뒤로는 이 스스로를 평론가 대신 의견가라고 부릅니다. 이런저런 근거를 들어서 좋지 않은 것을 요목조목 비판하는 일은 비평가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좋았던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것만을 칭찬하고 기록함으로써 이 인간의 창작 행위 자체를 기념하는데 제 글 쓰는 재능을 쓰기로 오래전에 마음을 먹었죠.
현재 우리 한국 사회나 뭐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봐도 이 버드맨, 영화 버드맨에 나오는 타피타 디킨슨 같은 엘리트 비평가의 권위는 사실상 소멸했다고 봐야 하는 게 옳겠죠. 이제 문화를 좌우하는 건 뉴욕타임스의 리뷰가 아니라 대형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비평은 이제 식견이 아니라 데이터의 영역이 되었고 팔로워 수와 참여율이 곧 영향력이죠. 하지만 2014년에 영화 그 버드맨의 리건에게 타비타 이 평론가는 2026년의 인플루언서보다 차라리 상대하기 쉬운 적수였을지도 몰라요. 타비타는 비록 악의적이었지만 그녀는 연극이라는 그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신념을 가진 문지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비판은 적어도 이 예술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죠. 하지만 지금 이 인플루언서 비평가들은 예술이 아니라 참여율과 바이럴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시장의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작품의 미학이 아니라 이 리뷰 영상이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을 것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비타의 비평이 예술가에게 폭력적이었을지언정 현재 이 바이럴의 알고리즘은 예술가를 라벨조차 붙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존재하지도 않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유튜브라는 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글로 평론하거나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학술적으로 평론하시는 분의 권위보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영화를 비평하고 리뷰를 올리는 분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졌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 엘리트 주의를 이제 깨부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학술적으로 이렇게 비평을 정말 이 비평의 영역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하고 또 이렇게 인플루언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비평을 하는 이 영역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동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동진이 이 영화를 호평한 이유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토론을 하려면 이동진이 영화를 호평한 이유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동진이 내 편이냐? 아니냐?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진영 논리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게 예술의 기준에서 데이터의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의 기준에서 진영 논리의 기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이동진은 비평가의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로 서서 데이터의 시대를 지나 진영 논리 시대의 폭력을 고스란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타비타 비평가에게는 적어도 판단에 따르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진영의 언어에는 그 자의식조차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 중에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카스텐 하연우 인터뷰할 때 이 신영철 평론가의 문장을 인용했는데 그 문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그 문장은 이래요. 그 모색의 도정이 혼란스럽고 거칠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좋은 옛것이 아닌 나쁜 새로운 것에서 출발하라는 브레이트의 충고는 여기서도 유효하다. 그러니 도래하고 있는 도래할 시인들이여, 웰컴. 이게 신영철의 몰락의 에티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인데요. 도래하고 있는 그 미래의 시인들에게 건네는 환대입니다. 나쁘다라는 건 도덕적 결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쁘다는 건 기존의 질서와 익숙한 미학의 눈으로 봤을 때 불편하고 서투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처음엔 되게 실패처럼 보이거나 불편하게 읽힙니다. 정답을 원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죠. 언제나 물꼬를 튼 사람은 화살을 맞으면서도 영광의 꽃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수많은 아티스트들도 그랬고요. 나홍진 감독이 호프로 한국 영화계에서 그 물꼬를 텄어요. 흥행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그가 맞은 화살의 개수도 그에 못지 않았죠. 그 모색의 도정이 혼란스럽고 거칠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나홍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쁜 새로운 것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저는 예술가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이 비평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라진 시대에 모든 것이 극과 극의 대결로 치닫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비평에서 발현되던 토론의 과정이 완전히 삭제되고 이 광기 어린 흑백 논리와 내 편과 적을 가르는 방식으로만 영화를 보는 세상이 기어코 도래했어요. 원래 영화란 내 삶과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다양한 시각과 선택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 속 호포마을 사람들처럼 다짜고짜 기관총부터 꺼내드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민낯과 치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리고 아립니다. 이 폭력의 실상과 되돌릴 수 없는 우연성을 그린 영화 호프가 그 영화 자체로 촉발된 사회의 반응 속에서 똑같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흥미로워요. 그런 의미에서 나홍진 감독도 참 대단하고요. 이 영화 한 편으로 이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술가가 나쁜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새로운 것.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응원합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에 이보다 더 낯설고 더 나쁜 시도들이 계속 나오길 바라요. 그리고 나쁘고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집안의 벽장부터 열어서 무기를 꺼내드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